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자꾸 내 사건이라고 생각하니까 비상식적인 조언이나 어떤 판단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이게 남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신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제 사건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이게 내막이 뭐냐면, 자, 요것만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1심에서 우리 가족이 구속이 됐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됐고, 항소심까지 끝났어요. 자,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이 됐어. 그래가지고 똑같이 5년형이 나온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상고심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는데요. 자, 그러면 그 얘기만 딱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에서 뒤집어질까요? 2심까지 계속 무죄를 주장했어. 자, 합의도 안 했어. 자, 징역 5년이야. 그냥 달라질 거 없잖아. 갑자기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무죄가 쉽게 나올까요? 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유무죄가 바뀌는 거면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거 아닌가?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전 하는데, 여태까지 내지 않았던 증거를 냈다면 더 모를까? 경찰이 유죄라고 봤어. 자, 검사가 유죄라고 봤어. 자, 1심 판사도 유죄라고 봤고 징역 5년이래. 2심 판사가 봐도 1심 판사가 판결을 잘했구만. 징역 5년이 맞는데? 딱 맞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대법원에 갔더니 갑자기 대법관 판사가 아니야. 기존 증거들만 다 봐도 똑같이 하고 뭐 새로 낼 것도 없는데 갑자기 아니야, 무죄. 이럴까요?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 그동안 못 찾았던 증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대법원에서 획기적인 뭔가 차별화가 되지 않는 이상 기존의 판단이 달라지기는 어렵겠죠. 5년이 조금 경하거나 중하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존의 판단이 위법한지 아닌지만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바꾸기가 어려워. 항소심에서야 양형이 좀 부당하다 이런 걸로 다툴 수 있지만 대법원은 그런 걸로 다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야, 5년이 아니잖아. 한 3년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니? 이런 거 주장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더더욱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인데 3심에서 변호사를 또 새로 선임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이 의뢰인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러면은 또 대체적으로 이제 진상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역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시는군요. 이러면서 가재는 개편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머리가 좀 이제 아파지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자료를 보내주신 거지, 메일로. 자료를 봤는데 왜 답답한지 알겠어. 애매해요. 내가 봐도 과연 이 사람이 성범죄 피해자가 맞을까? 그렇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황만 있다 보니까 우리 대법원이 뭐예요? 피해자 다음을 강요하지 마! 이러잖아. 그러니까 요새는 분위기가 어떻냐면 오히려 항소심까지 무죄였는데도 대법원 가면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분위기라고. 그러니까 항소심까지 무죄로 열심히 다퉜는데 유죄가 나왔네? 자, 그런 경우에 갑자기 대법원에서 무죄! 이러기는 더더욱 힘들어졌어. 왜? 대법원이 성범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유죄를 쉽게 인정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대법원이 자꾸 기존에 사실심에서 무죄라고 봤던 것을 자꾸 법률심에서 유죄라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뒤집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라는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 이런 경향까지 봤을 때도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어. 대법원에서 갑자기 무죄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새로운 증거도 없어. 자, 이런 경우인데 이미 이분은 3심 변호사를 선임을 했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이 변호사님이 정말 억울하군요. 이거 파기환송심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정안되면 합의라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재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피해자 우리 무고로 고소합시다. 당장 우리 피해자 무고로 고소부터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와, 시원시원하죠. 사이다 변호사님.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말 대책 없다. 왜? 지금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제가 의뢰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요, 이제 시작이에요. 일단요, 대법원에서 잘 안 뒤집어져요. 자, 내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얘도 유죄, 5년, 맞아. 라고 한 상황인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무죄를 준다? 심지어 여태까지 계속 무죄를 준 사안도 대법원 가서 유죄로 파기환송되는 요새 분위기에, 요새 그런 대법원의 분위기에서 내 사건의 경우에만 무죄를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단.
2번. 그러면 재심을 하면 되지라고 그 변호사가 얘기했대. 재심이요? 재심이 될 사건이면은 무죄가 나왔지. 왜? 그리고 이번에 무죄를 받으면 되지. 왜 재심을 얘기를 하죠? 재심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그리고 파기환송심. 파기환송심이요? 파기환송심이면 요번에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건데 새로운 증거 있대요? 물론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뭐 얘기를 해야겠지. 근데 그게 쉬운 얘기인가? 그게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거 아니거든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 그럼 무고로 고소합시다. 무고로 고소요? 할 수 있죠. 내가 뭐 시원하게 내가 뭐 한번 풀어보자. 뭐 칼춤 한번 쳐보자.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야죠. 자, 우리 의뢰인이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 변호사님, 무고로 고소를 하면 대법원에서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이 나올까요? 아니요. 대법원은 양형을 다투는 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무고로 고소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그 5년의 형이 더 늘어나진 않아요. 대법원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늘어납니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해서 어떡하실래요? 자, 일단 무고로 고소를 했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지 않는 이상, 자, 그거는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수준이겠죠? 제가 봤을 때 안 나온다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무고로 고소를 해. 자, 그러면 무고 수사할까요? 제가 수사관이어도 안 할 것 같아요. 나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한 달에 한 건씩만 쳐내도 30건을 쳐내는데 계속 고소 들어오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 엄청 바쁘거든요.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라고 했다면 수사할까요? 수사할 필요가 없지. 왜? 그 사건 이미 수사 다 해가지고 법원에서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수사를 왜 해? 왜 수사를? 수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빨리 쳐내야지. 예, 무고 혐의 없음.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변호사님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무고 혐의 없음 그냥 나오든지 어쨌든 수사해달라고 우리가 좀 강하게 좀 주장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고로 고소했다라고 하면 대법원에서도 좀 뭔가 되게 억울한가 보다 할 수도 있고 올려치기 당하는 것도 아니라며.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책 없어. 왜냐하면 자, 이거 합의하지도 않았고요. 대법원에서 결국은 뒤집어지지 않는 한 똑같이 상고 기각으로 확정이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민사 들어올 겁니다. 자, 대법원이 만약에 제가 대법원을 선임을 한다면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자, 대법원의 사건에서 선임을 해서 어찌됐든 무죄 주장을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죠.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게 무슨 바늘구멍이든 뭐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안 받아들여질 걸 예상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첨예하게 해야 되겠지. 왜냐면 안 받아들여질 거니까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안 받아들여졌어. 자, 그럼 확정이 됐어 라고 하면 민사 들어올 거라고. 자, 그럼 민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구속돼 있고 교도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사 재판 법정 수위 입고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안 되니까 변호사 선임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거를 쭉 내다보고 가야지. 그리고 의뢰인의 미래를 보고 어쨌든 생각을 해야죠. 자, 무고 고소해보자. 자, 고소했어. 혐의 없음 나오고 나 그냥 엉망진창 됐어. 자, 이렇게 됐는데 민사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무고 고소를 해서 걔를 괴롭혔다라는 내용이 있는 그 민사 소장이 훨씬 더 그 위자료가 인정이 많이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무고 고소는 안 한 사건이 위자료가 덜 인정될까요? 뭐가 우리 의뢰인을 위한 걸까요?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하고 한 1, 2천 더 줘. 이게 우리 의뢰인을 위한 건가요? 다음 스텝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변호사님은 그냥 눈앞에 있는 요 사건, 우리 의뢰인, 나한테 억울하다고 찾아온 이 의뢰인한테 그냥 한번 칼춤 쳐주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사에 들어와서 손해배상을 더 인정을 받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이 여성분에게 어떤 공격을 당하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그 여성분에게 어찌됐든 피해자로 인정이 된 그 상황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공격을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다보고 상담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변호사님은 민사가 들어올 거라는 어떤 그런 체계 자체를 머릿속에 안 집어넣고 있던가, 아니면 단지 그냥 이 억울하다고 하는 이 사람을 수임하기 위해서 그냥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그냥 대책 없이 가든지,
그리고 뭐 막말로 뭐 내 인생 아니잖아. 뭐 죄 지었으면 뭐 손해배상도 뭐 그만큼 적절하게 하는 거고 알아서 처벌받는 거지. 그거 뭐 판사가 알아서 할 거고 내가 뭐 판사야? 뭐 그것까지 뭐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여튼 저는 그 상담을 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변호사님이 그렇게 무고로 고소합시다 라고 하는 게 너무 참신해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선임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게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변호사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상담을 하신 거죠. 여튼 여러분, 자, 나도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이런 상담을 했을 때 무고로 고소합시다라는 말이 세상에 가뭄에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얘기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선임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먹히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남의 얘기야. 자, 제가 남의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런 거를 내 사안이랑 좀 이렇게 좀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당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더 내가 금전적인 변호사 선임하면서도 어쨌든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나중에 민사 들어와가지고 또 내가 이걸로 인해서 더 큰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닐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방향을 잡아가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업계가 굉장히 좀 혼탁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호사를 찾는 눈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